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이제 금리와 주식시장의 연동성. 자, 이거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유가와 주식시장의 연동성.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1.6%인가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괴리가 되게 심해요. 실질 물가는 우리가 생활 물가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이게 조금 올라가면 이 기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면 생활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새우깡 같은 거를 뭐 500원이에요 지금. 농심에서 파는 새우깡이 예를 들어 500원인데 이거를 이름을 새로운 새우깡 이렇게 바꿔갖고 예를 들어 출시를 해갖고 이거를 만약 800원에 팔아. 내용물은 똑같은 새우깡이어도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야. 상품명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비싸게 팔면은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괴리가 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어때요? 금리가 1.5%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금리를 다운시켜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던 게 이제 2015년도에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그냥 계속 이제 금리를 다운시키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까지 오고 우리나라도 뭐 1% 금리까지 왔으니까 뭐 제로 금리나 다름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인플레 시대로 돌아서는 흐름입니다. 그동안에는 무언가 산업을 일으킬 만한 게 없으니까 인플레 시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과거에는 2차, 뭐 3차 산업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중간에 딱 멈춰서 3차 산업 이제 도로 인프라 끝나고 뭐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이 4차 산업이 뭐예요? 이제 뭐 자동차 혁신, 무슨 뭐 주거 혁신. 주거 혁신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도시. 이게 이제 스마트 도시고. 주거 혁신이 스마트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혁신이 뭐예요? 기존에 이제 기름으로 가던 거, 유가로 가던 게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에너지 혁신. 에너지 혁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로봇.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것들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으로, 나타나서 이제 소비를, 그러니까 소득을 어떤 식으로 창출해낼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 아니고, 시작은 됐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무언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 있죠. 전기차, 수소차, 스마트 도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갈 거다. 과거 이제 IMF 전 시대. 그러니까 뭐 이제 도로 깔고 우리가 집 짓고 막 했던 것들처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더 윤택하게 하는 거죠. 더 윤택하게 삶을 윤택하게 만들면서 이제 사람의 힘이 필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노동을 사람이 했으면 그 노동을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는 거죠.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기계가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보면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노동에 대한 거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불안감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게 불안감이 큰데, 쉽게 말하면 노동을 안 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지금 이제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면 노동을 해야 돼. 꼭 그러니까 뭐 쌀농사를 지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인간들이 다 했잖아요. 그동안 조금씩 편리하게 했을 뿐이지만 이젠 이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이게 뭐 20년 후에 될지 5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뭐 구조적으로 아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소외되는 인구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세대가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서로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일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이라든가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들,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는 것도 돈을 더 많이 쓰고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노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인간들은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전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 그 전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앞으로는 유가라는 거는, 변곡이 있을 겁니다. 변곡이 나올 건데, 이게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것들이 다 돌아다니고 하는 시기에는, 이제 변곡이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유가 소비량이, 이제 이 6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유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동부자라 그랬죠. 이 부가 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량을 줄이든지 생산량을 60%를 줄이든지 이게 전기로 다 대체가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나오고 수소차 나오고 하면 이게 전기로 다 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60%를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무언가 해야 유가를 유지를 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을 팔아갖고 100을 벌었는데 60을 줄이면 40만 버는 거잖아. 유가가 지금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도.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봐야 되고, 이제 유가는 어차피 이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제 팔아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입혀질 때, 이제 뭐, 물가가 영원히 이제 동결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나 로봇이 다 해갖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되면, 물가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로봇에 쓰이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물가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를 특별히 안 해줘도. 그런 구간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유가가 그 전까지, 상승을 많이 해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볼 때는,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 2004년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2004년. 그러니까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게 주가고 이게 유가예요. 유가는 2008년도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때요? 주가는 미리 꺾였죠. 그 흐름이 지금 똑같죠. 자, 유가가 올라가다가 자, 걸려서 유가가 꺾이기 전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미리 꺾였죠. 자, 유가는 이제 뭐 따라 내려오겠죠. 항상 보면, 이 유가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비슷하게 꺾이지만 이게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빠진다 그래갖고,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빠진다 그래도, 이때는 어때요? 왜 이거밖에 안 빠졌을까? 2015년도에는. 이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이때 금융위기 브레시트라 그래갖고 뭐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도.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자산 가격이 그냥 많이 안 빠진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유는 뭐예요? 싸서 그래, 싸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이렇게 무너졌다가 한 절반 이제 반등을 만들었죠. 이게 하락폭의 절반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이 한 번 눌림이 나오고, 자, 그 눌림이 나올 텐데, 그걸 이제 미리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쵸? 그러니까 연동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유가와 주식시장을 보면 연동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가는 이제 이렇게 흔들리거나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2004년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유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가, 금리, 유가, 증시 다 이 꼴을 하는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와 물가가 올라가면 증시는 빠질 것 같지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났냐? 언제 끝나냐? 이 상승세, 하락세가 언제 끝나냐? 이런 것들은 뭘로 알 수 있다? 우리가 펀더멘탈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증시라는 거예요. 증시가 가장 선행이에요, 선행.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 보면 유가가 빠져서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무슨 금리가 빠져갖고 어쩌고저쩌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주식시장에 빠지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개소리란 소리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소리는 다 개소리예요. 이런 데이터도 안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증시도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부터의 방향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가가 갈 거냐 어쩔 거냐 지금부터 그걸 봐야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유가는 가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잠깐의 변동성이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무슨 갑자기 생산량을 조절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흐름이 되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물가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인간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 버리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에 이제 개입을 하죠. 보통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인 그런 흐름이고, 이번에도 막 유가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유류세 낮춰주고 하잖아요. 세금 낮춰줘 갖고 부담을 줄여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정이 되는 거라고. 2008년도에는 미리 반영을 했는데 유가가 빠지기 전에 증시가 먼저 빠지잖아요. 예. 근데 유가가 오버슈팅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작살이 나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이때는 비쌌으니까. 비쌌는데 전세계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리스크가 크게 온 거예요. 이때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밑에까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50%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때는 다 마이너스 20% 30% 빠졌다고. 20%에서 30%.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가 브렉시트 때고 이때가 환율 조작국이 한국이 지정이 됐을 때 2011년도에요. 이때도 밸류상 비싸지가 않으니까 많이 안 빠지는 거야. 지금 어때요? 트럼프 무역전쟁. 무역분쟁으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온 거예요. 다 왔다고. 유가가 이제 빠졌다 가느냐 횡보했다 가느냐 뭐에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든 이렇게 가는 흐름만 나온 거고, 금리는 어때요? 1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하죠? 미국이 인상 기조를 이어가는 동안에는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 인상을 이거 안 해주면 이제 달러가 전 세계 부채가 다 달러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달러로. 미국이 이거를 이제 좀 멈추면 천천히 가도 되지만 미국이 올린 동안에 이거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달러 부채가 증가하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500조면 이게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자, 이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터키 같은 데도 8%로 버티다가 터키 얼마 전에가 16%로 올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 물가가 무슨 14% 15% 이래. 물가가. 근데 금리가 8%야. 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대출만 받는 사람은 그냥 다 이득이, 대출 받는 순간 이득인 거야. 근데 대출을 안 줘. 문제는 뭐냐면 유동성이 말라버린다고. 유동성이. 대출을 안 줘요. 이 돈이,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와서 돈을 공급을 해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오면 돈을 8%에 빌려주질 않는다고.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금리, IMF에다 돈 빌리려고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금리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가 온다는 거죠. 금리가 8% 16% 된다는 거는 1년에 쌀값이 무슨 16%씩 오른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항상 보면 증시가 선행을 하더라. 여기에서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한번 줬죠. 항상 증시가 먼저 이렇게 유가의 방향성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가는 지금 구간에 보면 선을 하나 딱 그려놓고 보면,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 그 자리에 딱 걸려있는 구간에서 증시가 먼저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인플레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인플레 시대는 뭐예요? 자, 물가가 지속해서 올라가는 시대예요. 디플레 시대는 물가가 올라가질 못해요. 왜? 유동성이 막히니까. 이 유동성이 풀릴 때까지 10년 동안 내내 공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2008년도부터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낼 때까지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금리를.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라고. 야, 니네 이자율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돈 갖고 있으면 손해봐. 그냥 갖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니까 계속 손해보니까 금리나 계속 해갖고 결국은 제로 금리 만들어놓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니까 이제 투자가 살아나잖아요, 일본도. 그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출 때 경제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버블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항상 보면 버블이 일어나기 전까지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밸류가 맞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순간에 버블을 살짝 만들면 이제 크게 무너지는 거고, 예?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조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버블이 없는 구간에서 조금 무너지는 거라고. 항상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가와 증시는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가장 선반영되는 건 뭐다? 가장 선반영. 이건 증시다. 증시 따라서 이제 금리하고 유가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돈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가장 빠르다. 금리가 인상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본이 쫙 들어가고 미리 끌어올려버리고, 예? 그래갖고 환율 같은 걸 잡아주고. 그러니까 금리, 유가, 증시, 금리, 유가, 환율 이것들이 선반영 되는 게 이제 증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지금 당장 내리고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런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런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불가능하다고. 여기에서 이런 흐름들을 보고 이걸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불가능하다.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야. 추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추세밖에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거. 추세. 지금 왜 물가가 이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체를 하기 전에, 전기라든가, 이런 수요를 다 대체하기 전에는, 제일 싼 거, 화력발전소 원자력이 제일 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생기면, 태양광?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유가가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유가가 좋으면 에너지도 좋은 거예요. 왜? 그나마 가격 매력이 생기니까. 유가만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소외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 괴리가 메워지니까 이 정도쯤이면 투자가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유가가 좋은 동안에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좋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이제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되게 커요. 거의 전체라고 보면 되고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보통 보면 40% 50%가 이걸 소비를 전 세계에 있는 40% 50% 소비해주는 나라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최대 소비를 해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 거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인프라가 다 안 깔렸으니까.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국토가 인프라가 깔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인프라가 다 깔린데 3차 산업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다. 이제 땅덩이 큰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은 이 3차 산업이 다 안 끝났어요. 이게 다 끝난 나라는 이제 한국, 일본처럼 급성장하면서 땅덩이가 적은 나라들. 그럼 어떻게 보면 요런 나라들